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3월 11일 목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콘스탄티노플을 한번 여행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서양과 동양이 맞닿은 이스탄불, 다음으로 문화유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국가의 운명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강의록에 만들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좀 딱딱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서 그냥 간략하게 구도로 말씀드리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은요, 아나톨리아 반도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리스가 있죠. 고대 그리스에서 아테네 민주주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반도국가로는 로마와 또 이탈리아와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반도국가입니다. 이 반도국가들은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죠. 삼면이 바다이고 그리고 구릉성 산지가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만으로는 그리고 목축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웠죠. 그래서 선택한 방식이 중개무역입니다. 자, 고대 그리스, 그리고 동로마 제국,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15세기 제국들, 이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실상 중개무역을 통해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아울러서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은 서양과 동양이 맞닿은 곳이에요. 동로마 제국이 거의 천년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 이 중개무역, 동양의 비단길을 통해서 온 동양 문물을 서양에 소개하고 서양에서 들어온 문물을 또 동양에 소개하는 그러한 중개무역을 통해서 급성장했고 천년제국의 신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다음으로 문화유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개요를 살펴보죠. 대표적인 문화유산 하면 성소피아 대성당과 블루 모스크 그리고 그랜드 바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좋게 얘기를 하면 90년대 그리고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까지 여러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무슨 바자회, 뭔 바자회 이런 식의 바자회들이 많았죠. 바로 여기에서 따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입구만 21개에 이르는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거기에다가 지붕까지 설치된 큰 시장이라고 전통시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이 갈라타 탑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성소피아 대성당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4개의 첨탑은 이슬람 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과도 같은 거예요. 원래 성소피아 성당에는 이런 이슬람식 첨탑이 없었죠. 하지만 오스만 투르크에 점령당하면서 이 성소피아 성당의 규모에 놀란 이 오스만 군대들은 이것을 허물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술탄이 나서서 그냥 허무는 것보다는 그거를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제안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슬람식 첨탑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기야 소피아에 대해서, 성소피아 성당을 그리스어로 하면 하기야 소피아라고 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6세기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 이 성소피아 성당은 완공되게 됩니다.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요, 수많은 전복 전쟁을 했고요. 거기다가 게르만족에게 빼앗긴 고대 로마 제국의 고토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왕입니다. 사실상 동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게르만족에게 빼앗겼던 고대 로마,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쉽게 얘기하면 고토 회복이 되겠죠. 하겠다고 수많은 정복 전쟁을 감행했고 일정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되고 이 시기가 동로마 제국의 최고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32년에 착공을 해서 5년 동안 공사를 했고 537년에 완공되게 되는데요. 이 성소피아 성당은 그리스어로 하기야 소피아라고 부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성스러운 지혜란 뜻이라고 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건물이 완공되자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하죠. 나를 택하시어 이 거룩한 성전을 완성케 하신 하느님을 찬양할지어다. 솔로몬 왕이여 내가 드디어 그대를 능가했소 라고요. 자부심과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소피아 대성당은요, 사실상 그리스 정교회의 총본산이 있죠. 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사실상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5만 명 수용 공간이에요. 거의 동경기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대지진에도 1500년을 견뎌온 사실상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5만 명을 수용하는 큰 규모에도 내부에 기둥을 일체 세우지 않았고요. 사실상 그 내부에 기둥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파리나 뭐 런던이나 독일 쾰른 대성당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시러 가면 기둥이 있게 됩니다. 기둥이 있어서 앞에 전면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옆으로 가면 볼 수 있지만 이 건물 내부에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면을 기둥 뒤에 있으면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성소피아 대성당만큼은 내부 기둥이 없어서 어느 각도에서 보던 전면이 훤히 보이게 됩니다. 엄청난 기술이죠. 이 건축물은 기둥이 하나도 없게 된 배경에는 이 다음과 같은 건축 기법을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힘의 평형을 이용하여 건물 중앙에 거대한 돔을 양쪽에 반원형 돔이 지탱하도록 하는 건축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높이가 55.6m에 이르고요. 그 돔은요. 중앙에 있는 거대한 돔은 직경이 무려 31.7m에 이릅니다. 사실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스탄불이라고 개명을 하죠. 사실 이 오스만 제국은 이 성소피아 대성당보다 더 큰 규모의 이슬람 사원을 모스크를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실패하게 되죠. 뭐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계속되는 정부 전쟁 때문에 사실상 건축에만 매달릴 수는 없었기 때문으로 보여요. 여하튼 이 벽돌 사이에는 이 공간을 둬서 공기가 통하게 했고, 이 벽돌 사이의 공간은 뭐 공기가 통하는 건 둘째치고 지진과 같은 외부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게끔 건축되었습니다. 1999년에 리히터 지진계 규모 7.4의 대지진이 발생해서 현대식 아파트와 연립주택 총 15만 채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피아 대성당은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죠. 그 정도로 잘 만들어진 구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이죠. 자, 이 모자이크화는요, 중앙에는 아기 예수를 하는 성모 마리아가 앉아 있고요. 우측에는 콘스탄티노스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게 콘스탄티노폴리스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성소피아 대성당을 봉헌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소피아 성당이고요. 자, 이러한 그림이 사실상 회치를 걷어내자 발견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한 이후에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되게 됩니다. 여기에 성모 마리아와 또 아기 예수가 있고요. 이슬람 문양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함락 이후의 모습을 살펴보죠. 천년 동안 비잔티움 제국의 자존심이자 동방 그리스도교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성소피아 성당이었습니다. 이 오스만 제국의 21살의 젊은 술탄에 의해 함락이 되죠. 그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봉쇄한 후 유럽인과 아시아인으로 각각 편성한 군대와 대포를 집결시킨 뒤 도시를 포위해서 2달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비잔티움 제국 황제를 전사시키고 1453년 5월 29일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2달 동안의 공방전에서 사실은 오스만 제국이 상당히 밀렸어요. 2달간 내부로 통하는 모든 지역을 봉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잔틴 제국이, 동로마 제국이 잘 버텼죠. 그런데 이제 성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가 복병들이 나가서 이 적을 기습 공격할 때 쓰는 이 숨겨진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이 열려져 있는 사이에 들어가서 점령하게 됩니다. 사실 2달간의 이 공방전 때문에 이 오스만 제국 이 술탄은 그냥 돌아가는 쪽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야지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열려진 돌문이 발견되면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은 무너지게 되죠. 뭐 전쟁사와 관련해서는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사실 한 번도 점령이 그 전에 된 적이 거의 없어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4차 십자군 전쟁 때 한 번 이제 십자군에게 점령이 되죠. 같이 이슬람과 싸우자고 동맹을 맺었는데 동맹군에게 도성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이후에는 한 번도 이 콘스탄티노플은 적의 수중에 떨어진 적이 없죠. 그런데 1453년 5월 29일 비잔틴 제국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정복자 메흐메트 2세는 고심 끝에 대성당을 모스크, 즉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 군인들은 이 시아의 장수들은 사실상 이 대성당을 무너뜨리자, 없애버리자라는 주장이 강했어요. 하지만 정복자 메호메트는 이 대성당을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모스크와 작업을 시작했을까요? 이 모스크로 탈바꿈하면서 제일 먼저 직면한 문제는 벽면의 모자이크 성화 처리 문제였습니다. 이슬람은요, 초월적인 신의 세계를 화폭에 담아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모자이크 성화는 석회를 발라 안 보이게 처리했습니다. 그거를 뜯어낸 것이 아니고 그냥 석회로 마감 처리를 한 것이죠. 내부 공간은 알라와 예언자 무함마드를 찬양하는 아랍어 서예로 장식되게 되고요. 건물 바깥 주변에는 미나레트라고 하는 이슬람식 첨탑을 4개나 세워 모스크 건축물 분위기가 물씬 풍기게 만들었습니다. 미나레트라는 것은 바로 이 이슬람식 첨탑이에요. 이거는 이슬람 사원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고요. 사실상 이 성소피아 성당은 종교적 관용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종교적 관용의 상징적인 이 건축물로 얘기되고 있죠.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소피아 사원의 내부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예술 장식이 이슬람의 문양과 문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공간이 되면서 종교적 관용의 상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종교적 관용이 어떤 점에서 부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935년 근대 터키 공화국을 건설한 이 케말 아타튀르크는 이 성소피아 사원을 박물관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석회로 덮였던 예수와 성모 마리아 모자이크가 복원되어 전시되고 있죠.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간의 종교를 초월한 관용과 공존의 상징으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슬람주의를 표방한 아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건축물을 다시 이슬람 모스크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제적인 종교 갈등이 고조되고 있죠. 무엇이 인류의 공정과 종교 간 화합을 위한 정책일지 역사가 주는 교훈을 곰곰이 새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블루모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제가 잘못 잘랐네요. 이게 첨탑이 6개예요. 이슬람식 첨탑이 6개인 성당인데 모스크인데 죄송합니다. 좀 편집하는 과정에서 잘못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6개예요. 자, 블루모스크로 한번 가보죠. 블루모스크라는 것은 뒤에서 보도록 하죠.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라고도 불립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이스탄불 역사지구의 유서 깊은 건축물 가운데 하나고요. 오스만 제국의 14대 술탄 아흐메트 1세의 명령에 따라 1609년에 착공해서 7년 공사 끝에 1616년에 완공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만 개가 넘는 파란색 독이 타일로 만든 튤립 50여송이에서 그 유래가 블루모스크라는 이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이 모스크를 둘러싼 돌담 안에 들어서면 마당이 보이게 됩니다. 이 라마단 금식월에 해가 지고 나면 수많은 인파로 북적거리죠. 신학교로 사용되던 마드라사와 호스피스도 있습니다. 이 호스피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영어 사전을 한번 펼쳐보시면 그거는 호스피탈,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어원이 같아요. 사실상 처음에는 고아원, 양로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16세기 정도가 되면 병원으로 승격이 되고 한 18세기가 되면 종합병원이 돼요. 내과, 외과 다 있는 종합병원이 되고 그렇게 역사적인 변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호스피스나 호스피탈을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각각의 뜻이 다 나열되어 있죠. 양로원, 고아원, 보육원, 온갖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영어 사전에 그렇게 다양한 어휘로 수록되게 된 이유는 이 역사적인 과정을 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미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자, 내부의 모습이에요. 블루모스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상 이 햇빛이 들었을 때 푸른색으로 거의 되기 때문에 블루모스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예법에 따라 제가 사실은 여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냥 이슬람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할까 하다가 그거는 또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금기상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이 이슬람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예법에 따르라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 사실상 블루모스크는 이슬람 사원이죠. 모든 방문객은 경건하고 엄숙한 태도로 관람해야지 됩니다. 지금도 모스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진행되는 5번의 기도 시간에는 예배자를 제외한 방문객의 입장이 불어되고 있죠. 신발을 벗어 입구에서 나눠주는 비닐봉지에 넣고 정숙하게 둘러봐야지 됩니다. 단 한 가지, 여성은 이 입구에서 주는 스카프를 머리에 써야만 입장이 가능해요.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법이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자, 그랜드 바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바자는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미로와 같은 통로가 연이어 있고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빠져나오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입구만도 무려 21개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규모입니다. 입구 중 하나로 들어가 이 쇼핑을 시작하면 이곳이 세계 최대 규모의 상점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끝이 없을 것 같은 지붕 아래에서 다양한 서적과 수공예뿐만 아니라 색이 들어간 타일, 그리고 도자기, 요기, 가죽 액세서리, 그리고 벨리댄스 의상도 있고요. 파이프, 그리고 재떨이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랜드 바자는요, 지붕이 설치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전통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로 같은 거리를 다니며 갖가지 수공예품을 만날 수 있게 되죠.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거라고 전통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그랜드 바자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그랜드 바자는요, 메메트 2세 술탄이 섬유계를 전담할 특별 시장을 세우라는 명을 내린 1400년대 중반으로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 이 거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체바비르는 전형적인 오스만 제국의 건축 양식이죠. 원래 각 거리마다 특정한 수공예품을 제작해서 팔아 아직도 시장 이름에 반영되어 있지만 더는 이 같은 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조선시대에 유기전이라는 시전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종로에 자리를 잡고 있던 유기전은 6가지 품목을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팔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메메트 2세는 이 이슬람식 유기전을 사실상 건설하라고 명한 것이죠. 자, 그랜드 바자에 천장이 있죠. 전통시장 하면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지붕이 설치된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1500년대부터 이렇게 지붕이 설치된 건물이 시장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천장을 한번 클로즈업 해봤습니다. 자, 그랜드 바자 3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국적인 소매점의 천국에서 지붕이 덮인 60개 거리 곳곳에 자리 잡은 상점만 3,000여 곳에 이릅니다. 이것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즐겁죠.
여기에서 페르시아 양탄자를 짜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고요. 카페 또는 식당에 들러 향신료와 기타 이국적인 메뉴를 맛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터키 사탕이라는 게 있는데 아주 달콤하고 괜찮더군요. 일요일에는 휴장을 한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이 향신료와 관련해서는 중세 유럽사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귀족들은 성직자 그룹들은 이 자신의 부를 표현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 향신료를 활용해서 고기에 뿌려서 먹게 되죠. 특히 회색 후추가 가장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는데 여하튼 회색 후추를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회색 후추는 이 비잔틴 제국에서 1,000원에 팔면 유럽으로 가면 몇만 원으로 값이 오르는 그런 대표적인 무역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향신료의 길이라고 얘기되는 그 길을 통해서 이제 동서양의 문물이 교차하고, 그 교차하는 곳이 바로 이 그랜드 바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규모의 시장, 천장이 있는, 비가 와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큰 시장이 개설된 것이죠. 갈라타 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갈라타 탑은 이스탄불에서, 콘스탄티노플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입니다. 한 9층 규모고요. 여러분들이 애기에게 9층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터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진이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건물이 별로 없죠. 9층 정도면 높은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탄불의 중세 전망대에 오르면 이 이스탄불의 역사지구와 도시의 전경이 펼쳐지게 되죠. 갈라타 탑은 약 67m에 달하는 9층 높이의 돌로 만든 구조물로 이스탄불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입니다. 이 갈라타 탑은요, 이 1348년 건립 당시엔 그리스도의 탑으로 불렸죠. 오스만 제국이 점령한 이후 오스만 제국에서는 화재를 관측하는 전망탑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어디에 화재가 났는지를 관측하는 전망탑으로 쓰였던 것이죠. 18, 19세기에 죄송합니다. 두 차례의 대규모 화재로 손상을 입게 됐고요. 1960년대에 들어서서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거친 후 일반 대중, 특히 외국 관광객에게 공개되게 됩니다. 이 방문객이 도시와 보스포러스 경관을 감상하기에 여기만한 곳은 없습니다. 이게 갈라타 탑이죠. 가장 높은 곳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죠. 탑에 올라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야외 발코니에서 이스탄불의 다양한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탄불을 곧장 가로질러 유럽과 아시아 사이 지역을 관통하는 해협을 볼 수도 있고요. 천연항인 골든혼, 금각만이라고 하죠. 사실상 금각만이 갈라타 탑에서 석양을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탑의 발코니는 매일 개방되고요. 엘리베이터는 7층까지만 운행되고 마지막 2개 층은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월요일에는 평소의 절반 가격으로 탑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외여행도 할 수 없게 돼 버렸어요. 국내 여행은 둘째치고 해외여행도 안 되게 됐죠. 사실 대학생활이라는 것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견문을 넓히고 자신의 시야를 넓히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우리로부터 앗아간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곧 종식이 되겠죠. 곧 백신을 맞을 수 있을 테니까 다음 학기 정도에는 여행 제한이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스탄불부터 한번 여행을 시작해 봤죠. 자, 오늘 이제 과제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주차니까 한번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 A4 반장 정도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반도국가가 발전하기 위해 어떤 대외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앞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 소피아 대성당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셨으면 해요. 성 소피아 성당은 뭐뭐의 상징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 있죠. 그 점을 부각시켜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물건이 모이는 그랜드 바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서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서양 교통로의 정중앙에 있던 이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은 사실상 중개 무역을 통해서 천년 제국을 이룰 수 있었죠. 그랜드 바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좀 수업을 늦게 올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